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손에 잡히는 경제를 진행하는 이진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매번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정말 저희 그 제작진들이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 좌석을 한 200분 정도 들어가는데요. 딱 200분에게만 오십사 하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약금을 보낸 분들도 아니고 그냥 안 오셔도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다 채우는 거 보면 가끔 저 음식점들의 노쇼가 있다고 그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렇게 모이는 거 보면 그것도 결국 음식점 탓이다. 농담입니다. 참 경제 이야기 하다 보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 한 해 경제가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올 한 해는 좀 마음 넣고 경제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근 교수님 말씀도 들어보다 보면 역시 비슷한 내용들 듣게 되실 텐데 그래도 알고 당해야죠. 또 그런 부분도 있어서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높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진짜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 이슈부터 유럽에서도 또 영국이 정말 나가네 만에 브렉시트 이슈도 있고 일본, 중국 우리 옆에 있어서 늘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하지만 참 만만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또 미래를 한 해를 헤쳐가야 할지 그런 고민들을 그래도 우리끼리니까 편안하게 지켜보고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인공이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근 교수를 잠시 후에 모시기 전에 제가 이근 교수님 소개를 좀 하려고 프로필을 받아봤더니 많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시고 경제추격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아마 본인이 만드신 것 같아요. 소장님.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카운슬 멤버, 유엔본부 개발정책위원회의 멤버이시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유엔에서 오신 분이 요즘 화제인데 이분도 유엔에서 국제 슌페터 학회장을 역임하셨고요. 동반성장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이근 교수님 곧바로 소개드릴 텐데요. 저 나올 때는 조용히 나왔기 때문에 박수 치실 타이밍 놓치셨죠. 준비하셨다가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근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주말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어려운 경제 얘기를 들으시려고 이렇게 모인 데서 여러분을 찬사를 보내고 또 같이 좋은 시간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 방금 소개 멘트를 들으니까 올해 경제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 이 프로그램 제목이 이 손에 잡히는 경제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구름 잡는 경제 말 써봤는데 올해 경제 전망이 참 구름 속에 있는 것처럼 잡기가 어려운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경제를 잡기 위해서는 저는 손도 아니고 구름도 아니고 가슴으로 안아가지고 머리로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마샬이라는 그 경제학자가 필요한 것은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쿨 헤드라 했는데 그런 식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0분 동안 그 시간을 부여받았는데요. 일단 오늘 프로그램이 아마 제가 쭉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자리에 나오게 된 아마 배경은 제가 최근에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이후에 제가 많은 강의 요청을 받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그 일환으로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안 넘어가나? 이 책은 크게 봐서 5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 경제 올해 그 어떤 전망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처방으로 나온 기본소득지라는 키워드가 다뤄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본주의 미래상, 우리 자본주의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떤 바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중미 갈등과 중국 경제 전망, 그 다음에 요새 화제되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 이런 식으로 앞에 키워드가 있고 그 뒤에 여러 이제 챕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강연들에서 이 책을 다 할 수는 없고, 사실은 이게 45명의 저자가 집필한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앞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특히 오늘 이제 아마 제 생각에 청년분들이 많이 올 거를 생각해서 뒤에 이 청년 실업 문제를 추가해서 제 끝의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은 대중소기업 선순환 경제로 가자. 이거 진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인데, 그걸 맨 뒤에 다른 식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45명의 저자가 이런 구성으로 세계 경제, 중국 경제, 국내 경제, 경제형 트렌드, 정책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보시기는 필요가 없고 오늘 강의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자, 첫 번째 파트는 세계 경제 트렌드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트럼프가 등장한 것이 미국으로서는 이제 모든 것을 미국 우선주의로 하겠다. 미국 국익 우선주의고, 신고립주의란 것은 미국의 역사가 보면 항상 대외적으로 팽창하는 시기하고 대외적으로 수축하는 시기가 사이클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다시 이제 수축하는 시기입니다. 아까는 좀 수세적인 방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트럼프 캠프의 사람이 한국에 탄핵이 됐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건 난 모르겠다, 너희들이 이러다 이런 식으로 뭐 답했다는데, 그런 식으로 미국 것만 챙기겠다는 그런 이제 분위기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트럼프의 등장은 동시에 계속간 진행되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 FTA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민족주의가 대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TPP라고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 다자간 FTA 협상이 중단되고, EU와 미국 가던 것도 중단되고, 일본과 EU 이런 게 다 중단됐단 말이죠. 반면에 한국 경제에 굉장히 불확실한 소식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좋은 소식은 이 끝나기 전에 한국은 그래도 미국, EU, 중국, 인도라는 거대 국가 다 FTA를 체결하고 딱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한국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도 있고, 한국이 하는 걸 보고 막 FTA를 추진하던 일본이 딱 닥쳤던 개처럼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TPP를 적극 추진하던 아비한테 타격이 된 상태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주요 이슈는 본격적인 G2, 미국과 중국 주도의 시대가 등장하면서 올해 이제 미국과 중국이 결정적으로 OK 목장 결투를 시작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한국한테는 이제 고래 싸움에 새둥 터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소비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양을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데 그런 식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도 타격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염려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어떻게 되느냐? 다자간 FTA 끝났지만은 한국이 여러 나라 추진하던 양자간 FTA는 계속 추진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이 이번에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남미 국가들과 FTA를 추진한다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하고, 특히 중국을 대체하는 신흥 시장, 인도네시아, 브라질, 이런 동남아 시장, 이란까지 이런 시장들을 공략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위기와인 동시에 기회인데, 다행히도 트럼프가 조금 전통 산업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특히 제 책의 키워드인 시스템 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 계획의 시간으로 하자, 이런 것이 제 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이제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나온 세계 경쟁 성장 예측인데, 보시면은 선진국들 보면은 한국 예상인 2.5%인데 이보다 잘 나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호주 이외에는. 그래서 한국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사실 성장률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신흥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비교하면 높죠.
이런 데 비해서 한국이 낮고 반면에 남미 국가들에 비해서는 한국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한국 성장률 추세가 계속 끊임없이 하강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우리가 어렵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계 경제 구조를 요약하면은 세계 전체 GDP가 70조 달러예요. 70조. 그리고 세계 인구가 대충 70억입니다. 그러면 세계 1인당 소득이 어떻게 나옵니까? 딱 나누면은 1인당 소득이 10,000불이에요, 10,000불. 10,000불이면 근데 고소득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계 경제에 굉장히 못 사는 나라들, 1,000불이 안 되는 나라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과 EU 합치면 전 세계 절반이에요. 그 외에 이제 중국이 8조 16%고 일본이 5조 16%고 한국은 1.5달러, 그러니까 한 2% 좀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비중이 관심인데 미국 GDP의 전 세계 비중이 2000년에 30%였다가 20%로 아주 굉장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최근 5년 사이에 다시 25% 회복했어요. 미국이 다시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고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가 모두 다 뭐 중국이 미국을 넘어선다는데 그 시기가 좀 늦춰질 수 있던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일본의 상대 크기는 2000년에 15%였다가 지금 반토막 나가지고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노미스는 이걸 이제 역전시키려고 하는데 아직은 큰 성공을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7개국 합치면은 G7 합치면은 65% 되는 역시 선진국 시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대비가 이제 브릭스인데 중국이 아까 말한 대로 이미 미국 다음은 2등이 됐고 브릭스 5개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을 합치면은 딱 미국과 비슷한 규모예요. 그러니까 브릭스가 사실은 선진국에 대항하는 어떤 미국에 대항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하나의 그 동맹 성격이 있는데 경제 규모도 비슷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브릭스의 규모가 2000년에 10%밖에 안 됐는데 10년 만에 20% 도달했고 지금 25%에 도달했단 말이죠. 근데 브릭스 내에서도 좀 분화가 있는 것이 중국과 인도는 계속 커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러시아, 브라질, 남아공은 최근 자원 가격 감소로 인해서 조금 이게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G20국에서 선진국 7개, 브릭스 5개국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비중이 별로 변화가 없고 좀 주춤주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좀 큰 주목거리가 아닌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배경은 뭐 간단히 말하면은 2008년 금융위기 극복에 실패했다. 돈 풀기로 극복하려고 했었는데 돈 푼 결과 주가는 회복됐는데 실제 실물 부분 일자리는 안 나왔다는 면에서 중산층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것이 자유무역에 대한 어떤 반대로 나오고 거기에 호응하는 트럼프가 이제 당선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이제 미국 경제가 뭔가 좀 반짝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금리도 인상하고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달러 강세라는 건 결국 미국 수출의 경쟁력을 악화시켜가지고 국제 수입 적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또 다시 보호무역을 더하자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면에서 악순환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최근에 소로스가 트럼프의 정책은 내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오래 못 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런 식으로 장기적 전망이 굉장히 불확실한 편입니다. 영국이 문제도 영국은 브렉시트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배경은 미국 마찬가지로 이민의 증가에 따른 중산층의 불만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는 하드 엑시트, 다시 말해서 EU 유럽 시장에 대한 접근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이민 잘 지키겠다는 아주 강경한 엑시트를 표명해서 영국 경제 상당히 불확실한 편입니다. 일본의 아베는 세계 화살, 금융 완화와 재정 지출, 성장 전략을 표시해서 엔화를 대폭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수출을 주도했는데 수출 주도로 돈을 번 기업들이 돈을 움켜쥐고 투자를 않고 있다가 그래서 효과가 적었었는데 이제는 좀 계속 일관되게 정책이 되니까 투자도 좀 하고 임금도 상승시키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서서히 좀 효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인데 TPP가 중단돼 가지고 좀 타격을 받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일본 대비 리너솔을 보면은 일본이 100이라 치면 한국이 일본에 한 97% 도달했어요. 97%. 근데 대만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근데 시장 환율을 하면은 대만의 1인 소득이 한국보다 낮은데 이거는 뭐냐면은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 소득이에요. 대만 물가가 쌉니다. 엄청 싸요. 그래서 대만에 갖고 있는 1달러는 훨씬 더 구매력이 많단 말이죠. 그렇게 고려하면 대만 1인당 소득이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한국은 지금 좁혀가고 있는데 이걸 좁혀야 될 텐데 잘못하면 계속 못 좁힐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중국으로 가면은 중국을 보는 두 가지 키워드는 두 가지 함정이에요. 무슨 함정이냐? 첫 번째는 중진국 함정과 두 번째는 투키디데스.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개독이 성장하다가 중진국 단계에 들어서면은 성장이 정체된다는 경험적 법칙이고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특히 남미들이 동아시아 대비해서 성장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어떨 것 같냐? 제 생각은 중국은 함정에서 빠져나올 것 같아요. 왜냐?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들과 성과가 나오고 있고 초유량 기업, 포춘 500대에 들어가는 글로벌 500대 들어간 기업들이 많고 분배도 악화되다가 이제 좀 통제되는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국은 계속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창출돼 있어가지고 소위 BAT라고 약자를 뽑으면은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이게 정확하게 미국의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에 대항하는 딱 1대1 매치되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뉴욕에 상장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은 업종별 선도자가 계속 바뀌는 한국은 계속 1등이 계속 1등인데 중국은 계속 1등이 바뀌는 굉장히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핸드폰만 해도 뭐 옛날 레노버가 1등에다가 화웨이가 1등하다가 샤오미가 하다가 금방 샤오미가 꾸러지고 오포, 비보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1등이 바뀌는 경제가 드물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의 함정은 이것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이 함정 뭐냐면은 두 번째 함정은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투키디데스가 한 말인데 새로 등장하는 대국은 기존의 강대국과 반드시 충돌한다는 법칙이에요. 본격적으로 이 법칙이 이제는 올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트럼프와 시진핑이 이제 오케이 목장에서 결투를 시작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함정 때에는 오히려 중국의 중진국 함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의 정책 뭐냐면 화평 굴기, 미국과 싸우지 않고 계속 경제만 키우겠다는 정책이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히든 숨겨진 함정은 뭐냐면은 정치 민주화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과거에는 한국계 경제 성장을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너는 어떻게 민주화했느냐? 그걸 부러워해요. 그래서 이것이 남은 이제 최대 또 마지막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위 계수가 상승하고 있다가 하락하고 있는 식으로 해서 분배가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고 외국인 투자 FDI라고 부르는 외국인 투자 대 GDP 비율이 많이 올라갔다가 점점 이제 내수 기업들이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중국은 외자 의존 성장보다 이제는 토착 기업 의존 성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의존도 하락하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70% 가까이 됐다가 지금은 40% 선으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어떤 성장 전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내륙의 성장의 연해 지역의 성장의 주도권이었는데 이제는 역전돼 가지고 내륙적인 성장이 높아지는 그런 어떤 대단한 기적인데 이런 것도 발생하고 있다는 면에서 중국이 구조전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책에 뽑은 키워드는 한국 또다시 위기 속으로 가느냐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2010년까지는 상대적으로 괜찮았었는데 하반기부터 갑자기 여러 사건들이 터지면서 굉장히 악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건은 과거에는 한국이 대충 대변수 영향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대내적인 변수 영향이 큰 것 같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거를 이제 시장 실패도 아니고 정부 실패도 아니고 또 이걸 다 포괄해서 시스템 실패로 규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올해 리스크가 그동안에 경제가 추경으로 정부 예산을 뱉었는데 그거 쓰는 것도 계속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하로 버텼는데 이제는 미국이 금리를 거꾸로 인상하면서 한국이 더 인하했다가는 돈이 미국으로 다 도망가는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못 쓰고 또 금리 인하의 효과가 부동산이나 주가만 띄우지 실물로 안 가고 있는 투자를 안 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 카드도 불확실한 반면에 가계부채는 GDP의 80% 육박하는 그런 어떤 리스크 상황이 염려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경기가 안 좋으면은 금리를 낮춰가지고 투자를 자극하는 금융정책이 대표적인데 이 정책이 효과를 잃었다라는 것이 이제 모든 나라에서 다 판단입니다. 모든 나라가 다 미국, 일본, 한국 다 금리로 경기를 띄워보려 했는데 잘 안 되면서 전통적인 거시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그건 뭐냐? 공급 측 또는 혁신,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것이 점점점 새로운 어떤 합의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필요한 것이 그쪽인데 그래서 한국이 뭔가 좀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데 한국의 현재 상태는 고단한 자동차다 그래가지고 운전수를 바꿔도 차는 안 굴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고쳐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시스템 실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종하는 슈페트학파 혁신 쪽 경제학에서는 신고전반 경제학과 달리 시장기를 중시하고 시장 실패란 말보다 저희들은 혁신 시스템을 중시하고 혁신에 관련되는 여러 경제 주체들 간에 상호작용이 안 될 때 그 상황을 시스템 실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현재 우리가 신성장 산업이 없다 그러는데 그 이유는 과거 10년 전부터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죠. 과거에 투자 안 한 것이 올해 성장 산업 부재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들은 한국에서 다시 장기적 관점 투자를 높이고 정부든 없이도 스스로 새로운 기업, 새로운 경제 주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한국 자본주의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런 장기적 투자 마인드가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왜 투자가 죽었느냐 하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뭐 규제도 없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요인 중 하나가 우리가 외환위기 IMF 위기 이후로 영미식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한국 자본주의가 동아시아형 추격형과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합쳐가지고 새로운 혼합 자본주의 등장하면서 영미식 자본주의는 투자보다는 배당을 중시해 주주에 대한 배당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율이 하락하고 금융소득 증가에 따라서 분배도 악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자 합니다. 보시면은 우리나라 투자율이 GDP 대비 35%에 넘었다가 지금은 30% 초반대로 한 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추세적으로. 이것이 지금의 어떤 성장 저하의 하나의 원인인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증시에서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세계 최저 한 5%도 안 됐는데 외환위기 후에 40%까지 올라왔어요. 40%. 세계 최고 돼서 갑자기. 근데 이상하게도 외국인 지율이 올라갈수록 투자가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보여요. 지금이 떨어지면 투자가 올라가고. 그래서 외국인 지분과 투자율과는 역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큰 그래프인데 고대 조명 교수가 한 개량적인 실증 분석에서도 외국인 지분이 높을수록 투자가 마이너스인 관계가 엄연하게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외국인 주주들은 한국 경제 장기적 투자에 관심이 없고 일단 투자가 돼서 빨리 회수를 하고 싶어 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간 돈이 한 해에 200억이 넘어 200억 달러 넘어요.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 유치하는 돈이 이것보다 작습니다. 외환위기 때 우리가 20억 달러 없어가지고 IMF 구제금융 갔는데 한 해에 이렇게 나간 돈이 200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SE제일은행처럼 적자가 나도 배당은 다 챙겨갑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의 득세가 분배도 영향을 주는데 이건 피케티 책에 난 그림인데 민간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좀 분배가 안 좋은 것인데 바로 영미식 자본주의인 영국이 높고 독일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표인 상위 1% 소득의 비중도 보면 우리나라가 97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영미식 자본이 들어오는 효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주자본주의, 주주가 제일 최고라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해관계자가 뭐냐면은 기업에 관여하는 경영자, 노동자 또는 지역사회까지 다 보아야 된다는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쪽 이게 이해관계 자본주의가 좀 유럽식 자본주의 관점이고 또 독일 비슷한데 주주자본주의는 영미식 자본주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주자본주의 관점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주가 최고다. 그런데 사실은 기업의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주주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경영자, 노동자, 지역사회가 다 힘을 합쳐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저는 이해관계 자본주의의 관점이 더 맞다고 보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금융자본은 언제 도망갈 수 있는, 언제든지 기업이 마음에 안 들면 팔고 나갈 수 있는 자본인 반면에 경영자, 노동자는 계속 그 이익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고, 특히 이런 게 비판은 너무 주주 자본주의로 가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주식들이 기업들이 성과 내가지고 다 주주에 배당하고 주가 띄우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쓰지 투자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미국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식을 하루 보유한 사람과 10년 보유한 주주가 같은 의결권을 가지냐, 같은 배당을 받느냐, 이것이 이제 이런 관점이 바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관점이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개혁 방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문제는 현재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돈을 조달해서 투자에 쓰는 것인데, 주식시장에 조달한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아요.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으로.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안 되고 있다, 시장이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는 장기적 관점에 가진 경제 주체가 없다. 대통령부터 장관 모두 다 임기 내에 뭔가 해야 한다는 단기 관점에 빠져 있단 말이죠. 유일하게 장기적 관점을 가진 오노 패밀리가 이제 장기적 관점이죠. 거기도 이제 명미식 주주 영향하에서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배당과 주가를 띄우기 바쁘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투자 저의 한 요인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방안을 책에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오래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더 의결권과 배당권을 더 주라는 것이고, 이미 유럽 연합 차원에서는 이걸 실시해가지고 유럽 의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유럽 기업들이 이미 이런 식으로 장기 주식에 대해서 더 의결권을 주는, 더 배당을 주는 정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등 의결권. 뭐냐면은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다 보면은 상장할 때 창업자한테 의결권이 많이 10배 이상 가지는 주식을 줘요. 그래서 장기 안정적으로 주주의 압력에 노출되지 않고 자유롭게 공격적으로 경영하는 것이죠. 한국은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한국은 모든 주식은 한 주 한 표라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이제 최소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IPO 할 때 최초 상장시 허용해가지고 미국식 첨단 기업처럼 공격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더 확장하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자꾸 기업을 키우면은 자기 주식 비율이 떨어지니까 경영이 불안하니까.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잘 나가는 기업들은 보시면은 다 구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커버그 부분이 의결권이 56%가 넘어요. 왜냐하면 한 주당 10표권을 가진 보통주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한국에서는 현재 상법상에서 불가능한데 이번 상법 개정 논의에서도 전혀 빠져 있습니다. 제가 국회 가서 이걸 해오려 했는데 열심히 적더만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외국인에 대한 M&A 규제인데,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M&A 규제는 우리나라 규제가 모든 방식이 다 포지티브고 네거티브로 바꿔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뭐 빼고 다 할 수 있다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안 돼 있고 다 뭐뭐뭐 해라 식으로 돼 있는데, M&A에 대해서 이상하게 뭐뭐 빼고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많은 나라들은 M&A에 대해서 규제가 많아가지고 그 외국인이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최소한 국가가 한번 걸릴 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샌디에고에 있는 하나 호텔을 중국이 인수하려고 했는데 거부됐어요. 왜냐? 그 호텔에서 보면은 샌디에고 군항이 잘 보인대요. 그리고 호텔도 뭐 인수 못하게 받았단 말이죠. 그런 장치 우리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적이 밀려 들어올 텐데 어떻게 그걸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넘어가고 그 스톡옵션인데, 현재 스톡옵션 제도는 아주 유능한 인재가 대기업에 때 인재가 뛰쳐나 창업하기엔 너무 부족해요. 상한이 1억이 1억. 대기업에서 삼성 같은 데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창업하기에는
너무 스타트업 문제가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타트업 문제를 대폭 계속 개선해가지고 대학생들 창업도 하지만은 제대로 되려면은 지금 대기업에 있는 인재들이 나와가지고 창업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공연구기관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중소기업에 이전하는데 중소기업들은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공공연구에 하는 R&D 결과를 제대로 상업화하지 못해요. 그런데 모든 공공연구소의 연구가 그 기간이 2, 3년 하고 또 딴 걸 해야 돼. 그래서 한 5년쯤 이게 기간 충분히 주면은 중소기업이 바로 먹을 수 있게끔 해줄 텐데 그런 체제가 안 돼. 이것도 하나의 시스템 실패 예라는 얘기죠. 아니면은 연구원이 중소기업에 가가지고 몇 년간 같이 그냥 직원으로서 일하다가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환류 시스템이 해야 되는데 그런 환류 시스템이 없습니다. 한번 가면은 못 돌아와요. 근데 대만의 이 이틀이라는 그런 연구소는 바로 애플에 납품하는 TSMC가 이틀에서 창업한 기업인데 그런 식으로 갔다 왔다 하는 이 순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상황이고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스타트업 규제는 아까 말한 대로 핀테크 온갖 규제 때문에 특히 은산분리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데 핀테크랑 우리가 이미 10년 전에 개발한 기술이에요. 근데 규제 때문에 상업화가 못 되고 있던 것이죠. 크라우드 펀딩, 벤처기업을 다 원한 펀딩인데 이거 통과되는데 국회에서 2년 반 걸렸어요. 그냥 안 됐는 국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스스로 막고 있는 제도들이란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 이제 4차 혁명과 이제 청년 실업인데 청년 4차 혁명 부분은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여기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그 다보스 포럼은 콘텐츠를 파는 모임이고 그걸 만드는 모임이 이제 카운슬 모임인데 카운슬 모임에 가서 제가 이제 좀 배워왔는데 아직도 배우고 있는 중인데 4차 혁명의 범위가 보면은 많은데 4차 혁명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한 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이 돼야만이 대응할 수 있다 이거죠. 그거 없이는 4차 혁명 우리가 대응도 효과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고 그 범위도 여러 기술 포함 거기에 난 플러스 공유경제, 재생에너지, 스마트 의료까지 굉장히 포함한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혁명의 그 가치 사슬이 맨 처음에 센서가 있고 그걸 여러 군데 붙이면은 물건들이 통신을 해서 IoT가 되는 것이고 IoT가 이제 컴퓨터와 합치면은 AR 증강현실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이 학습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공지능을 부착한 로봇하고 드론이 나는 것이다 것이죠. 그리고 모든 과정에 소프트웨어가 부착되는 것이 이제 4차 혁명의 내용인데 한국의 대응 방식을 보기 위해서는 특히 센서가 중요하다. 센서는 반도체. 그러니까 한국이 이미 반도체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메모리, 프로세서 다음에 센터인데 이건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저는 4차 혁명을 우리가 기회책을 삼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데 뭐냐면은 대중소기업 선순환 창출의 어떤 기회책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4차 혁명이 추락의 사인한 것은 제조업 공장이 이제 선주로 돌아가면서 아시아의 제조업 공장이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같은 상황 내에서 보면은 기존 대기업에 대해서 새로운 창업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창출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점점 분화되고 분권화돼 가지고 흠세가 발생하고 대량 생산보다는 개인화된 맞춤 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한테 찬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한테는 이 4차 혁명이 대기업 주도의 경제가 아닌 새로운 어떤 그 대중소기업 상생 경제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창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못 살리면 한국은 앞으로 계속 대기업 주도 경제로 머무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창출하냐? 그 얘기가 나머지 결론인데 특히 인프라 면에서 3차 혁명 시기의 인프라는 초고속 인터넷망이 있다면 4차 혁명 시기에는 빅데이터하고 이걸 관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정부는 이런 쪽에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은 기업에 맡겨야 되는데 4차 혁명에 해당되는 기술만 지원한다는 색을 버리고 정부는 오히려 차라리 매칭형으로 본드로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4차 혁명이 잘 되면은 많은 창업 확대라든가 또는 근로가 자유로워지면서 여가 늘어나가지고 낙관적으로 보면은 자본주의가 침체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자본주의는 침체와 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그 기기마다 항상 새로운 큰 혁신이 작용했고 4차 혁명이 그런 기회로 되기를 희망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국 경제 이슈가 많은데 다 다룰 수는 없고 청년 실업만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이슈인데 크게 봐서 일자리가 인데 청년 실업의 높은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스매치.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 가면 사람이 없는데 대기업은 들어가기 어렵고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하고 나와 있는 일자리 간에 매치 안 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계속 좋은 일자리에 갈 수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또 준비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청년 실업의 가장 원인이라는 것이고 이 기본적으로 좀 더 보면은 고졸 대졸과 임금 격차가 있는 것이 문제라서 고졸 후에 취업하지 않고 대학을 과다히 진학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규직의 보호가 과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안 나온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해고 요건 완화와 성과 기반 인봉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고 제대로 집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공정거래법상에서 보호가 필요한 것인데 저는 근본 해결책은 중소기업 부분이 고임금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든 생각해요.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자체가 하이테크 해가지고 고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쉬운 방법은 유망 중소기업을 대기업한테 인수할 수 있게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잘 되면은 대기업을 인수해가지고 그건 대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왜 안 하느냐? 노키아도 삼도 마찬가지인데 노키아도 대기업일 때 자기네 핀란드 벤처 스타트업은 절대 인수 안 한대. 왜냐? 인수하면은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이 커진다고 그 경제 집중된다 욕을 먹고 인수에 대박을 터트리면은 자기 일하는 기업들이 다 나가 창업할까 봐 인수 못 한대. 그래서 오히려 외국 기업만 산다 그럽니다. 삼성도 맞아요. 삼성도 하나도 우리나라 기업 안 사죠. 다 외국 가서 사죠. 그 이유가 삼성이 자꾸 사면은 경제 집중된다고 욕을 먹고 동시에 또 자꾸 사면은 삼성 내부 사람 나가서 창업할까 봐 대박 터뜨릴까 봐 그것도 못 한다. 그래서 외국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꾸로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유망 중소 스타트업들을 창업한 사람들이 돈을 받고 대기업에 팔고 나갈 수 있도록 그 시장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대기업에 나 창업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분들을 강화해가지고 대기업의 창업을 장려해 생각해요. 그래서 대학생이 창업을 장려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 뛰쳐나와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기업이 하이텍이고 좋은 직장이고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요 이야기가 빠져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대중소기업 선순환 경제라는 것은 기업을 창업해가지고 대기업에 돈 많이 받고 팔고 또 대기업에 있다가 창업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돌아간다는 얘기죠. 들락날락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돼야만이 저는 근본적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없어지고 우리나라의 근본 문제인 대기업 주도성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의 기본 소득제도는 하나의 기본 인프라로서 불확실성 해소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드리면은 17년은 혼돈과 불확실성과 실험의 시대다. 그래서 저는 4차 혁명을 기회로 해서 대중소기업 선순환 경제를 창조하자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벤처에는 차등 의견을 주고 스타트업 실험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친화형 공공관리를 하고 장기 주식 보호를 장려하고 M&A를 규제해서 청년의 일자리는 이를 통해서 창출하고 또 동시에 대기 중소기업 간에 서로 들락날락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대기업에 있다가 창업해서 뛰쳐나오고 그다음에 잘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박 빨고 팔고 이런 식의 순환이 돼야만이 한국이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바로 4차 혁명은 그런 면에서 각종 창업 틈새 시장이 열린다는 면에서 한국이 이 대기업 주도 경제를 벗어날 수 있는 절호해 또는 마지막 기회창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세요. 너무 시리어스하게 얘기를 한다면 같이 고민을 하신 흔적이 역력합니다. 저희가
경제 콘서트에 어떤 분을 모실까 가끔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하다 보면 저희의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개는 경제 전문가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황을 진단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데는 탁월해요. 대체로 일치합니다.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다. 그런데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사석에서 왜 대안을 안 내놓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안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대안을 내놓으면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즉 어떤 그 현황이 이렇고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할 때는 다 동의하다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게 그래서 되겠니? 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건데? 그럼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건 넌 어떻게 책임질 거야? 라는 반론들이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건설적인 토론이 안 되고 이제 진영 논리에서 서로 공방이 나오니까 대개는 거기서는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수님의 강연 내용의 상당 부분은 여러분 아마 갸웃거려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주로 대안 위주로 이렇게 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용기 있게 해주셨다는 측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거리 많으실 테니까 잠시 후에 교수님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말씀 중에 좀 마음에 걸려있던 부분이 하나가 이렇습니다. 외국인 주주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투자보다는 배당을 압박하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현실적으로는 제가 들여다본 시선은 외국인 투자자라고 하면 그 회사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사기는 합니다만 팔 때까지 그 회사에 전화 한 통 안 하는 외국인 주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있다가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팔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경영을 하는 분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조차를 아마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거기에 굳이 좌우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많은 기업들이 즉 저 조건 예를 들면 빨리 배당하세요 주가 올리세요 하는데 안 들어주면 팔고 나가겠지 뭐 라고 생각해서 그냥 신경 안 쓰면 되는 구조다. 이게 어째 보면 그런 비판이 오히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주들을 무시하고 혼자 경영한다라는 그 지적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거라면 외국인들의 지분이 많아지고 하는 게 별로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은 안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판단하시는 현실이 좀 다른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주 그 좋은 지적이신데 주주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죠. 그래서 단순 투자하는 개인 투자인 반면에 좀 더 전략적 목적을 가져가는 이제 기관 투자들이 있고 특히 이제 처음에는 경영 투자 보유의 목적을 단순 투자로 했다가 나중에 가다가 상황이 바뀌면은 경영 창구로 바꿔가지고 경영에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큰 펀드들인데 그런 경우들은 계속 기업이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이윤을 내라 하고 그런 압력을 높이다 보니까 미국 경제도 시즌 때까지는 산업자본 위주였는데 80년부터 금융자본 위주로 가면서 이윤을 높이려 하다 보니까 방법이 뭐냐? 다 자업을 외국에 보내는 거예요. 공장 외국에 돌리고. 애플 같은 회사는 공장이 다 외국에 있고 자기 공장도 아니고 다 외국 그 유탁 생산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윤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금융자본이 요구하는 산업자본 이윤 높이 방법이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국내 일자리 줄어들고 이윤이 높아지면은 투자보다는 배당을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식 그 경영학에서는 웬만한 투자는 CEO가 방만하게 주주에게 돌릴 돈을 자기 마음대로 투자했다는 식으로 보는 것이 하나의 기본 파라다임입니다. 투자보다는 배당이 미덕이에요. 그래서 주주들 간에도 단순하게 그냥 존재가 안 보이는 개인 투자가 있지만은 큰 지분을 가진 블락 투자자 또는 펜션펀드 이런들이 계속 몫을 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이 사회 이사로 들어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네 돈 쌓아놓고 있는데 뭐 싸고 있느냐 투자 않고 우리한테 주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는 제일 안 좋은 상황이죠. 아까 말한 배당이 이제 한 해 지금 200억 달러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매년 10억 달러씩. 그럼 국내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윤에 대해서 이제 투자 안 할 거면 돈을 뽑겠다는 그 방법이 이제 이윤에 대한 뭐 그 세금 매기는 것인데 그것과 이제 외국인의 어떤 관계가 서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 투자자가 내 기업의 주주가 돼서 쌓여 있는 돈 배당하고 함부로 투자하지 말라고 할 때 기업의 현재 경영진인 뭐 오너가 되겠죠. 오너 입장에서 그 제안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체 무시하고 그냥 계속 투자를 하면 될 텐데. 무시할 수도 있죠. 예.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팔고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주가 떨어지면 이제 또 주가 떨어지는 데에서 이제 또 관련된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경영한테 압박이 오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또 배당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생돈 내 가지고 자사주를 취득해가 주가를 띄우거나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지금 자본주의 주식시장에서의 관행인 것이죠. 우리 대기업 오너들이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압박을 느끼느냐, 혹은 그게 이해관계가 얼마나 걸려 있느냐. 그러니까 압박은 안 느끼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면 본인의 이해관계에서 손실이 온다면 그건 충분히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개 오너의 경우에는 주요 지주회사나 중요한 기업은 주가가 올라가면 오히려 더 상속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부러 주가를 낮추는 경우도 있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혹은 떨어진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때문에 투자가 미뤄진다면 고쳐야죠. 그 부분은. 근데 현실적으로 정말 그런가? 그게 과연 원인일까에 대한 부분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뭐 사실은 뭐 정확한 지적이신데 오늘 점은 이제 갖고 있는 주가의 어떤 그 비중에 따라 다른 것이고 또 그게 사실이 아니냐면은 이제 실질적인 분석이 필요한 대상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시중 분석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아까 소개드린 고대 재무하시는 조명 교수가 한 분석이 그렇게 나온 것인데 그렇게 분석 결과는 절대로 미국 전환에 실리지 않습니다. 메인스트림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손 들어서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또 하나 생각 듣던 부분이 우리나라는 쓸모없는 규제, 지금은 없어져야 할 규제가 참 많다는 말씀 주셨어요. 좋은 예로 드론을 함부로 날리면 안 된다. 그런데 다른 나라, 특히 중국에서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규제가 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서 자유로운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현실화되는 걸 볼 때 중국의 공무원들만큼 또 경직된 분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회주의 구조도 그렇고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텐데 그쪽은 그렇게 자유롭게 풀어주는데 과감하게 우리는 왜 안 풀어줄까 하면 이게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럴 때 공무원들이 꽉 막혀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답답하잖아요. 어떡합니까? 그럼 그 100만 공무원을 다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작동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규제를 더 지키고자 하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줘야 뭔가 자유롭게 혹은 고민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중국은 과거의 한국처럼 모든 걸 제껴놓고 성장하겠다는 그런 관점이 센 것이고 한국 인재는 성장을 했으니까 성장 말고 다른 가치, 안전이라든가 또는 뭐 환경 뭐 이런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규제가 없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다른 부작용을 염려하는 것이고 또 하나 사고 나면은 그걸 당장 책임을 지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그래서 방어적 수세적으로 나온 것이죠. 드론 띄웠다가 어디 뭐 부딪히거나 사고 나면 다 공무원 욕하니까 무조건 막아놓고 보는 것이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언론들의 접근 방법도 참 문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사고가 나면 하여튼 무슨 사고가 나면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제일 쓰기 쉬운 기사가 도대체 정부는 뭐 했냐는 기사입니다. 그 어떤 사고가 벌어져도 그 기사는 반드시 통해요. 도대체 정부는 뭐 했냐. 얼마나 쉽습니까? 관계 부처가 없는 이슈는 없으니까. 어디 전봇대가 갑자기 쓰러졌으면 이건 한전이거나 산자부거나. 그러니 도대체 뭐 했냐고 쓰기가 참 좋은데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전봇대를 플라스틱으로 바꿉시다 혹은 사각형으로 바꿉시다 좀 더 띄엄띄엄 만듭시다라는 시도가 안 먹히죠. 그러다 부러지면 네가 책임질 거냐
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 예, 평소에 그 비슷한 예로 예.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소규모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인터넷에 모집하는 굉장히 좋은 법안인데 이것도 국회에서 2년 동안 묵혔던 이유가 그 투자 보호가 잘 됐냐는 거예요. 각자 누가 투자했다 손실 보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누가 책임이냐. 그 걱정 때문에 2년 동안 걱정하다가 2년 걸려서 통과된 거예요. 사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즉 드론이 날다가 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다칠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서라도 드론을 날게 할 거냐? 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누가 손해 볼 수도 있고 사기꾼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희생하면서 펀딩을 하는 게 좋으냐는 건 이 저울질을 참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어떻게 정치적 저울질하죠? 가치적 판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만 갖고는 안 되는 문제고 그 사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또는 정치 리더십에 따라서 정치 리더가 선택해야 되겠죠. 한쪽으로 가자. 그 리더가 책임지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 리더가 책임지는 것이고. 중국은 이제 드론 같은 거에 대해서 일단 풀어놓고 사고 나면 나중에 그거 고치겠다 이런 식으로 리더가 정한 거예요. 대통령의 문제라는 말씀이십니까? 하여튼 뭐 너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라는 눈빛들이신데요. 예. 이제 뭐 질문이 나오실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예. 아니요 머리를 긁으시는 겁니다. 그 강의 내용 중에 중국은 업종에서 1등이 계속 바뀐다. 네. 그래서 휴대폰이 예전에는 뭐 어떤 제품이 1등이었는데 또 몇 년 만에 1등 제품이 바뀌었다. 활발하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1등이 똑같이 1등이다.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신기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문제인 겁니까? 뭐 그 양쪽 다 뭐 몇 말인데 그게 한국 경제 그 그러니까 성장 방식이 일단 소수의 덱을 미루자 해서 성공한 것이고 그 후유증이 이제 그거의 하나의 그 이제 후유증 때문에 모든 리소스와 자원이 거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스타트업이 창조되는 이런 분위기가 좀 덜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이제 과거에 성공했던 유사인 측면이 있고 중국은 롤 모델이 나와가지고 가령 알리바바 같은 롤 모델이 나오니까 중국 애들이 다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롤 모델이 한국 롤 모델이 고시 모르는 것인데 중국 롤 모델은 창업해서 대박 터트리는 게 롤 모델 돼가지고 그게 하나의 이게 사회적 하나의 놈으로 이제 정체된 것이죠. 그런 분위기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엔터프라이즈 지수가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북경 이런데 그 엔터프라이즈 그 지수 나온 결과가. 그러면 우리도 벤처기업이 창업을 해서 삼성의 갤럭시보다 더 좋은 휴대폰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네, 창업자가 네. 자꾸 나와야 되는데 네. 안 나온다. 왜 안 나올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한 초점인데 지금의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은 대학생 보고 창업하라는 것인데 굉장히 리스키하죠. 경험도 적고 그래서 실패가 많은데 창업의 핵심은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창업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창업은 사실 그런 것이죠. 그래야만이 처음부터 아이템이 좋고 펀딩도 잘 되고 그래서 오래 버티는 것이고 그걸 또 해가지고 성공시켜 팔고 대기업한테 팔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또 창업하고 이 순환 사이클을 저는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이 뛰쳐나와서 하는 사이클하고 중소기업이 창업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대기업한테 팔고 나가는 사이클 이 두 개가 돼야만이 우리나라의 대기업 주도 경제가 깨울 수 있고 우리나라가 대중소기업에 같이 갈 수 있는 새로운 선순환 경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안은 사실 아무도 제시한 바 없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오늘 제시하는 방안. 저도 오늘 밤새 생각해가지고 오늘 무슨 말 생각해가지고 하나 나온 개념이 이 대중소기업 선순환 경제입니다. 지금. 그런데 못한 이유가 대기업의 월급이 좋아요. 자기가 괜히 리스크 들고 창업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폭적인 스탁옵션 한 3억 5억까지 주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투천하게 하고 오히려 정부가 대학생들 창업 지원보다도 대기업이 나오면 창업만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그런 대학생을 거기 고용하면은 거기에 인생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기업 뛰쳐나가게 한다면. 그래서 그 재벌 비판적인 사람들이 재벌 해체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 방법을 주고 싶어. 이렇게 해체시켜라.
대기업의 처우를 좀 악화시키라는 말씀이시군요. 아니 대기업에 뛰쳐나올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라는 얘기죠. 네. 그 월급이 마음에 안 드는 거 말고 얼마나 더 사실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에 좋은 인재들이 많아요. 근데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월급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사실 지금 잘 나가는 네이버 같은 기업도 유일하게 네이버 다음 카카오 다 대기업에 나와서 창업한 시기예요. 그때 20년 초반에 불었던 그 벤처붐이거든요. 그걸 다시 지금 만드는 하고 저 4차 산업혁명이 그걸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찬스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틈새가. 이때를 못 잡으면 저는 한국은 영원히 현재 모습으로 서서히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예, 저도 제 또래가 대기업 이제 부장 막 승진하고 이제 이럴 때라 가끔 친구들 만나면 굉장히 어두운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회사에 미래가 없는 것 같다라든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위로를 하고 주로 옵니다만 사실 뒤 돌면 아주 반가운 현상이라는 뜻이네요. 그럼 저 친구들이 나가서 창업을 그럼 어쩔 수 없든 어쨌든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테니 그게 우리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말씀 들어보니까 꼭 나쁜 상황만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어떤 고용의 안정성이 깨지는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창업이 가장 활발했을 때가 IMF 위기 직후에 많은 대기업들이 망했을 때 창업했거든요. 근데 핀란드도 노키아가 망하니까 많은 창업이 됐는데 그 코스트는 핀란드의 성장률이 2년 동안 마이너스였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 오기 전에 망하기 전이라도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대기업에서 보통 이 상태 지금 사창이 오는 시기에 이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창업할 수 있도록 국가 그쪽에 신경을 쓰면은 뭔가 좀 그러니까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질문 손 드신 분 네. 질문하시고 앞쪽으로 마이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에 잡히는 경제 애청자인 최원병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장기 보유 유인 주식에 관해서 말씀 주신 거 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손에 잡히는 경제 이제 듣다 보니까 장기적인 투자자가 갖는 강점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그런 점에 보면은 장기 보유 유인 주식은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는 이제 한국 기업은 적다고 하셨는데 혹시 현재까지 한국 기업 중에서 해당하는 주식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지금까지 없거나 혹은 적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향후에 한국에서도 이러한 주식들이 활성화가 되게 될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 시기는 언제 정도로 예측하면은 타당한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 현재까지 장기 보유 유인 주식이 많이 없다고 한다면은 혹시 투자자 관점으로나 아니면 사회적 관점에서도 이런 것들이 현재 단점이 있는 것인지 뭐 그런 것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건지 여기까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그 유럽 연합이 장기 보유 주식을 도입한 것이 2014년인데 그 배경이 뭐냐면은 금융 위기 때 이 단기 투기자본한테 당한 것이 억울해서 그런 걸 만든 거예요. 금융의 원인이 결국은 금융자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금융자본은 위기가 발생해서 돈을 법니다. IMF도 그렇고 위기가 발생하면 IMF는 돈을 못 벌어요. IMF 망해요. IMF는 위기당한 날에 돈 불려서 돈을 버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의 차원에서 금융자본 단기 금융자본의 폐해를 인식하고 오래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우선꿀 주자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때부터 이제 기업들이 이걸 채택할 기업들은 스스로 정을 고쳐가지고 주식 보유 기간 특히 대개 2년이 이제 그 기준점인데 2년 이상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권을 2배로 주고 의결권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단기적 관점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운영되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지금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상법은 주식 하나는 투표권 하나 딱 못 박아놨어요. 그런데 유럽도 그걸 풀었고 미국도 항상 이렇게 하려 했다가 일본한테 뒤지니까 일본이 미국을 막 추계해가지고 80년대 90년대 올라가니까 미국이 그때 도입한 제도가 뭐냐 최초로 상장할 때 딱 한 번만 차도을권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들이 자기의 경영권을 확실히 가지고 공격적으로 장기적
위험이 큰 투자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미국이 도입한 하나의 장치고 일본의 추기에 대해서 그것이 90년대 말에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주요 기업들은 이미 상장됐기 때문에 일주 일투표에 묶여 있지만은 지금 새로 막 하이텍 기업들, 구글, 페이스북 다 창업주들이 한 주당 투표권 10건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저커버거도 지분이 작지만은 의결권은 56%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온갖 걸 투자하는 것이 그야말로. 그런데 단 이 제도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CEO일 때만 그 투표권을 주는 거예요. CEO에서 물러나면은 다시 압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을 너무 과다 보호한다는 어떤 패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너 CEO일 때만 권한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관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택권을 우리나라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상법 개정 나왔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기존 대기업에 대한 압박만 들어가 있지 어떻게 새로운 기업을 창출할 것인가 이런 메커니즘이 전혀 없어요. 제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40분 모아놓고 했는데 열심히 적더라고요. 좋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차도 넣을 거 말하면은 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게 민감한 단어라 가지고 말 꺼내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상법 개정에 그런 게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의견입니다만 장기 보유를 할 경우에 의결권을 좀 더 주는 제도를 그 장기라고 하는 걸 뭐 30년, 50년까지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년 동안 보유한 주주가 한 주를 행사할 수 있다면 50년간 그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50주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바꿔도 이미 경영자들, 오너들은 꽤 오랫동안 지분을 갖고 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창업자니까. 저절로 굳이 차등 의결권을 주지 않더라도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로 의결권상의 어드밴티지를 갖게 되면 자동으로 풀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연말에 배당주 투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하다 보면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즉 12월 29일이 납회일이면 12월 29일에 주식 갖고 있는 사람에게 1년치 배당이 다 돌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27일까지 주식을 사라고 합니다. 팔 사람은 팔고. 그 말은 364일 동안 주식을 갖고 있어도 배당 하나도 못 받고 이제 하루만 주식을 갖고 있어도 배당을 받고 물론 그러니까 이제 배당 락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게 되는 거고 덜컹거리는 건데 이걸 예전에는 야 주식을 누가 며칠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다 조사를 하냐 날밤 새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웠겠습니다만 지금은 파면 다 나오잖아요. 그 당연히 전산으로 다 되니까. 그래서 보유한 기간에 비례해서 배당을 나눠주면 이게 내가 4월 달에 갖고 있다가 7월 달에 팔았던 주식에도 배당이 이렇게 나왔구나도 알 수도 있고 그러면 좀 더 장기로 보유한 주주들에게 더 혜택도 갈 텐데 고민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너들의 경영권이 강화되는 결과는 오겠지만 그거에 대한 장단점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정확하지 오너에 대해서는 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는 어떤 제한을 둡니다. 네. 그래서 기본 추진은 오너 이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단기 투자자 대비 장기 투자자를 좀 더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국회의원들한테 자꾸 그 강의만 하지 마시고요. 직접 출마를 좀 하시면 굳이 강의 안 하시고 그냥 입법 발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적인 재주가 없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성경제 청취자 홍성철입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교수님 말씀 중에 2017년도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걸 이렇게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교수님도 조금 답답해하시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대안들이 안 되고 해도 되지 않고 계속 장기 저성장이 이렇게 이어진다면 우리는 옆에 나라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게 궁금한데요. 네. 또 굉장히 중요한 걱정이신데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 요새 화두가 한국 일본처럼 여러 번 20년, 30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지금 상당한 조짐은 뭐 그런 식으로 가는 패턴이 보이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행복해요. 그 상태에서 이미 적응이 돼가지고 다 시스템이 하나 자체에 하여튼 균형이 도달해 있어요. 그래서 뭐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웬만한 대학 나면 다 취직이 다 돼요. 사람이 없으니까.
대학생 취직 걱정 별로 안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별로 스트레스도 없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성장애라 해서 단순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오랫동안 적이 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한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일부는 성장률을 높여야 되겠지만 일부는 그 자체에 이제 적응하는 식으로 좀 선진국형인 이런 편안한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저는 그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그 성장을 새로운 정장을 창출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한 것이고 그 외에는 이제 복지라든가 또는 이런 해가지고 그 저성장에 맞는 우리나라 시스템을 하나 이제 고안해서 뭐 일본이라든가 또는 북구가 모델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고성장에 의존하는 경제 갖고는 곤란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굉장히 큰 그림이 필요한데 좀 상상력이 발휘해가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해서 저성장에 되고서 사람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게 저는 또 하나의 장기적인 우리의 과제를 생각해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디플레가 오더라도 마이크 가능하겠어요? 예. 입 닥치고 저 질문을 받으라는 지금. 예. 저 그냥 말해도 돼요? 아니요, 저 교수님 질문 잘 받았고요.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게 이런 강연이나 이런 게 오면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우리가 저성장에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경제가 발전되면 국민이 좋은 게 뭔지, 그리고 경제가 발전되면 기업이 좋은 것 같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국민이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경제 발전보다는 어떻게 하면 빈부격차를 줄이고 정의를 구현하는가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지금 현 상황과도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나왔듯이 그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보면 글로벌 누질세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게 뭐 현재 한국 교수님이나 뭐 이런 연구원들의 결과 한국에선 실현하기 힘들다라는 식으로 또 글로벌 전체에서도 실현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경제 정책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잠깐 피케티가 글로벌 뭘 제시했다고? 글로벌 누진세입니다. 그게 뭐예요? 글로벌 누진세가 전 세계적으로 각 어떤 한 나라는 누진세를 적용해서 높은 세율을 때리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있던 기업이나 이런 게 다른 나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글로벌 누진세를 세율을 동일화하자는 동일화하면은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제안이고 사실은 그 기업들이 그런 세금 샤핑. 그러니까 세금이 가장 싼 나라에 가서 정착하죠. 이것이 바로 글로벌 누진세의 어떤 제안인데 그래서 그다음에 세율이 낮은 나라의 이윤을 떨어뜨리고 세율 높은 나라에는 이윤을 안 남기는 인수에서 다국적이 그 글로벌 어떤 이윤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고 애플도 사실 그렇게 해서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국가 차원에서 법인세를 갖고 왔다 갔다 해봤자 결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공제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UN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 글로벌 텍세이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고 그 가장 저항이 바로 다국적 기업들이죠. 다국적 기업들이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자유목적을 위해서 관세를 글로벌 공제에서 낮추듯이 조세율도 나날이 다 공제해가지고 동일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논의들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 논의 사실은. 그래서 경제 민주화 같은 것도 일국 차원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경제 민주화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가 그 많은 그 개독 보면은 그 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자본 투자량보다 더 많은 돈이 다 이윤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개독들이 계속 못 사는 기후 이유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바로 금융 자본들이 돈을 다 벌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글로벌 텍세이션에 대한 조세에 대한 공제가 없으시는 글로벌 차원의 어떤 그 분배 격차 해소는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고 성장과 분배 관계는 계속 어려운 문제인데 분배가 중요하고 성장이 항상 분배를 호전시키지 않지만은 성장이 떨어지면 분배는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피해보는 사람은 약자 계층이에요. 예. 그래서 성장이 잘 될 때 분배가 없다는 거기서 굉장히 논의가 많지만은 그 반대는 굉장히 확실해요. 다시 말해 성장이 떨어지면은 분배는 악화됩니다. 그렇다면 성장하면 최소한 분배는 악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장이 됐을 때 분배가 호전되기 위해서는 그 채널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뒷받침되면은 대부분 성장은 임금을 올려가지고 분배를 호전시킵니다. 네. 네. 답이 잘 되셨어요? 솔직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로 또 납득이 예. 안 가는 부분을 한 번 더 예, 여쭈세요. 예. 저는 그 경제가 상승됐을 때 그런 돈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 국가의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 예로 그 글로벌 누진세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까 교수님의 답변에서는 교수님이 생각하는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셔서 대안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게 궁금합니다. 글로벌 누진세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 구글이나 애플의 그 세금 절약 정책을 좀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에 별도의 법인을 세워서 거기로 이익을 계속 쌓아놓고 합니다. 그런데 아일랜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그 법인세 정책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미국, 프랑스, 영국이 그냥 아일랜드를 점령해서 그 나라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제도 안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일랜드가 안 만들면 아마 또 무슨 어떤 작은 나라가 또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먹고 사는 그 수익 모델이 그거 같아요. 꼭 그걸로만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마약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약상은 마약이 없어지면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니까 너 마약 팔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약상은 나 이거 안 팔면 그럼 뭘 먹고 살라는 말이냐라고 하면 저항을 하겠지만 그 마약상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공권력이 있으니 우리는 단속할 수 있는 건데 세계적으로는 아일랜드가 그런 식으로 먹고 산다고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공권력이 세계 정부가 없으니까 없지 않습니까? 유엔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거 안 할 테니 그럼 너희들이 돈을 걷어서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대기업의 페이퍼 컴퍼니라도 만들어야 여기서 콜센터 직원이라도 월급 주고 사는데 그럼 하지 말라고 하면 너희들 어쩌라는 거냐라고 하는 아일랜드의 반론에 대해서 사실 쉽게 솔루션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그 기구라든가 걸 만들면 돼요. 다시 말해서 가령 뭐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낮추자는 자유무역정과 또 사실 그런 논의가 많이 되니까 그런 걸 논의하는 그 체제가 탄생한 것이고, 근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보이스 약하니까 또는 기업들이 싫어하니까 이런 노래가 안 나오는 것이지, 그런 노래가 많이 나오면은 그런 걸 논의하는 국가 간의 어떤 그 테이블이 생기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적재산권 보호 같은 것도 선진국들이 계속 강조하니까 모든 나라가 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식으로 가는 것이죠. 빈부격차를 줄이는 대안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면 마이크를 안 돌릴 것 같은 표정이십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가. 빈부격차? 빈부격차는 그 여러 요인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 하나가 전 세계 자본주의가 제 취지로 말하는 산업자본 중심에서 금융자유로 간 것이고, 소득자의 상당 부분이 이제는 임금격차가 아니라 금융소득, 자산소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GDP가 10이라면은 금융 돌아가는 금융 흐름의 양은 100이에요, 100. 이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빈부격차 원인이 바로 금융소득에 하는 걸 보는 것이고, 금융소득에 세금을 매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융소득의 원천인 그 국가 간의 어떤 자본주의에 대해서 들락날락할 때마다 그 통과세를 매겨야 돼요. 그게 바로 토빈세라 자본세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외환위기 발생의 가능성도 줄어드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가장 현재 우리나라의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빈부격차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금융소득이다, 자산소득이라는 것이죠. 임금소득이 아니라 임금격차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이크 필요한데 주시고요. 예. 더 있어서. 네. 네. 아까 말씀 잘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아까 뭐 벤처 기업을 많이 신생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거를 대기업에 팔고 나가라라고 말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선순환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가 그 이렇게 경제가 악화된 게 대기업 중심으로 그 수많은 협력업체가 이제 인건비 싸움이라고 해서 그 단가 낮추기를 했는데 결국 좋은 우수 중소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그들이 자생할 수 있고 그들의 환경이 더 좋아져서 급여 수준이 올라간다면 굳이 대기업에서 안 하고도 만약에 더 좋은 인력이라면 내가 대기업에서 뭐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중소기업 가서 5시간 일하고 좀 더 좋은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영위할 텐데 굳이 그거를 대기업에 팔고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임금 격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전 세계 그 GDP의 양이라든지 그게 다 다르다 보니까 한국의 인건비를 그 해외 노동자랑 이렇게 경쟁을 시켜서 다운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처럼 차라리 내국인의 그 임금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그에 대한 이제 외국인 그 노동자에 대해서 급여 수준을 조금 올린다면 당연히 내국인의 급여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1달러라도 더 많은 걸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정책을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앞부분은 당연히 중소기업에서 스스로 잘 되면은 뭐 최상의 시나리오죠. 근데 중소기업 계속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 팔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중소기업이 잘 되면은 그 당연히 최선의 베스트고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요. 중간에 여러 요인 때문에 사업이 안 되거나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더 큰 대기업 이어받으면은 그 대기업 그 아이템을 계속 키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한경이 그 회사도 부도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단계마다 어떤 그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를 제대로 다 조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이렇게 사가지고 키우는 이 통로가 굉장히 막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대기업 중소 인상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죠. 근데 그걸 그렇게 보지 말자 말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직 안 한 이유가 임금이 나왔기 때문인데 갑자기 내가 대기업 인수하면 내가 대기업 돼버리는 거야, 내 임금이 갑자기.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중소기업 일하다가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이 직등 이동이 거의 없어. 어려워요. 막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계속 준비해가지고 대기업에 처음부터 들어가려는 것이지 중소기업 들어갔다 대기업 간다 채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채널이 뭐냐면 중소기업이 잘 되면 갖고 대기업 인수되면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내가 대기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채널을 좀 살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한 것이고 당연히 희망적인 베스트 시나리오는 중소기업이 계속 뻗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확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런 옵션도 살리자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네, 강의 잘 들었고요. 제가 아까 질문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분이 먼저 하신 거랑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대안으로 말씀해 주셨던 게 그 대기업의 유망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굳이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유망 중소기업을 인수할 필요가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기술력을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해도 대기업이 거의 치킨 게임처럼, 그러니까 뭐 가격 경쟁력이나 자본력으로 그 기업에서 기술력만 빼오고 그 기업을 망하게 한 다음에 자기네들이 그거를 키워나가서 자기네들 걸로 만들어서 결국 자기네들 배를 불리는 식으로 그렇게 나가는 방향이지 중소기업을 그거를 고가에 들여서 굳이 사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제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외국 기업들은 다르게 해서 중소기업이 그렇게 대기업처럼 성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그게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그 규제나 아니면 이걸 윤리적으로 맡기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런 문화 자체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실제적인 방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신데 뭐 우리나라도 뭐 사례가 있긴 있죠. 가령 뭐 그 내비 예빈 뭐 김기사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대기업에 팔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더 많이 나야 되고 그래서 보통 상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대기업 급을 인수하기보다는 핵심 기술력을 빼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동반선장위원회에서 이제 중소기업 기술을 이제 보관하는 어떤 그 창구 같은 거 만들었어요. 스페이스상에서 그런 식으로 보호를 하고 있고 또는 이제 공정법상에서 좀 엄격하게 집행을 해가지고 그런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그런 불공정 거래 사례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선 대기업 차원에서는 자기 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를 별로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수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그냥 속으로 그 기업의 중요 아이템만 사거나 아니면 사람을 빼오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에서의 기본적인 벤처의 엑시트 옵션은 회사 차에서 팔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는 거는 오히려 사례가 적고 어느 시점이 팔고 나가자 이것이 벤처의 기본 어떤 그 사이클 모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이클이 닫혀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 사이클을 좀 살려다는 취지에서 좀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과거의 관행이 지금 계속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사례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그걸 국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 인식이 좀 바뀔 필요를 생각해요. 그래서 나 대기업 인수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그것이 좋은 옵션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단 말이죠. 저는 중소기업 문제를 좀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중소기업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독자적인 고객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과 고객이 한 곳 내지는 두 곳밖에 없는 즉 삼성전자에 납품한다든가 현대차에 납품하는 것으로 수익 모델이 굴러가는 두 가지 중소기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자기의 고객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은 실제로 인수합병이 활발합니다. 신문에도 안 나서 그렇지 무슨 저 프랜차이즈 식당 하는 것들 중소기업이 그 프랜차이즈 대기업 인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김기사라고 하는 앱 그것도 회사 자체를 인수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김기사를 사용하는 유저들을 다 가져갈 방법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중소기업들은 이미 그렇게 회사를 팔고 엑스트할 수 있는데 특정 대기업에만 납품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휴대폰 케이스를 납품하는 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이걸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보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고민스럽더군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그거 납품하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인건비라든가 뭐 리스크라든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그냥 아웃소싱 바깥으로 빼버린 거라서 그 기업을 계속 도와주는 건 결국은 그 돈이 우리가 그런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케이스 하나당 200원에 납품해야 되는 걸 그쪽에서는 150원에 납품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각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면 그럼 그 과실은 결국은 대기업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을 구별을 할 때 다 같이 규모가 작고 어려우면 다 중소기업이라고 볼 거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방향을 갖고 있는 걸 중소기업으로 볼 거냐를 구별해서 따로 들여다보는 게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잘 사는 중소기업도 생기지 특정한 대기업에 납품하는 것으로만 먹고 사는 중소기업은 거기에 계속 돈을 몰아주고 그 기업을 키워주는 것 자체가 불공정 거래이거나 배임일 수도 있죠. 뭐 그런 생각도 중소기업 들더군요. 종류가 또 하나 있는데 그 대기업의 1차 납품 업체가 있고 2차, 3차 계속 내려갑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기업은 I라는 기업인데 이미 대기업이에요. 매출 1조가 넘어요. 그 기업은. 그래서 중소기업이 벌써 벗어났어요. 근데 그 I에 납품하는 또 밑에 또 중소기업이 또 있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열악한 것이죠.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지원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MBC도 마찬가지로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청소하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을 인력 파견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런 회사가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그 회사를 자꾸 지원을 해주면 훨씬 더 낮은 단가에 청소원들을 보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MBC가 혜택을 보는 거고 그렇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 좀 스럽더군요. 예. 아까 제가 질문을 누가 하시려고 했는데 말을 끊었습니다만 있으세요? 예.
마이크 가까우신 분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좀 우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질문하실 분은 마이크의 위치를 잘 파악하셔야 하고 마이크 가까워. 예. 이게 좀 포인트에도 안 맞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자영업자고 이 강연을 많이 듣다 보면 경제 이 박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법률, 공무원 그쪽에서 많이 귀착이 됩니다. 현실에 좀 뒤늦다, 좀 맞질 않는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예전에 이제 뭐 한 60년대, 70년대 때는 문맹인들도 많았고 국민이 그러니까 좀 뭐 판검사 출신들이 국회의원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법조인들이 국회의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외국은 국회의원 입법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판검사 출신이 많은지 그런 것 좀 한번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교수님한테 하시는 질문이죠? 아니 고맙습니다. 이준우 기자님도 아시면 좀 해주시고요. 글쎄 뭐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출신 성분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글쎄 우리나라 정도면 좀 옛날보다 많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옛날보다는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원 숫자를 높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을 되는 방법을 쉽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생업을 포기하고 몇 년간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생업을 포기할 수 있는 분만 의원이 되는 거죠. 생업을 몇 년간 포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게 과연 서민일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어떻게 하면 그래서 어제까지 김밥 장사를 하다가 다음 달부터는 국회의원으로 출근하려면 그런 분을 당선시키려면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그 고민을 좀 해보면 답이 있지 않을까. 교수님부터 좀 빨리 가셔야. 네.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그 투자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입니다. 교수님 수업 그 강의 잘 들었고요. 금리에 관해서 저는 궁금한데요. 최근 몇 년 부동산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고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많이 투자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2017년도에서 미국은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수업하실 때 경제가 발달이 안 되면 금리를 낮춰서 그 돈을 더 풀어서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매치가 안 되잖아요. 또 자본적으로도 우리나라 금리가 낮고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안정자산이 미국으로 흘러갈 거고 그래서 2017년도 금리 방향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어느 곳에서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따라서 그러면 불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교수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상당히 올해 이제 핵심 이슈가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바로 이제 거시 정책의 딜레마의 딜레마. 그리고 그런 딜레마가 왜 발생했냐면은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자본시장이 닫혔다라면은 돈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를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데 자본시장을 자유라고 해서 열었더니 이런 딜레마가 생긴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거시정책 딜레마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를 우리 경제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이제 자본시장을 열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할 수 있는 정책은 저는 무조건 그런 상황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갭을 메꿔주는 다른 정책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금리 높아가지고 막 자본 한 번이가 들어올 때는 못 들어오게 막는 세금을 매기게 하는 것이고 또 나갈 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우리나라에서 못 나가게 우리나라에 샀던 채권들한테 매기는 세금을 낮춰주면 돼요. 그러면 계속 우리나라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펴가야만이 우리나라 거시정책 우리나라 일정에 많게 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태 계속 방치하면은 항상 이런 자본 유출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융위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돈이 갑자기 나가면 금융위기가 오는 겁니다. 근데 금융위기에 대한 방지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걸 근본적부터 해야 됩니다. 근본적.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올 때는 그걸 막는 장치를 몇 개 외환 규제 3종 세트라고 만들었는데 거꾸로 나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없는데 그
반대로 실시하면 돼요, 사실은. 근데 그런 정책 오편을 지금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걸 그 개입을 놔둘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채권에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데 세금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팔고 나갈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생기는 것이죠. 현재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이 올해는 미국 따라서 같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뭐 좀 한국의 상황은 좀 다르니 내려가거나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지난 12월 달에 올렸음 불구하고 아직은 안 올리고 그냥 유지하고 있는데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미국이 또 한번 올리면은 그때는 진짜 어떤 조치를 안 취하기는 어려울 상황이 올 겁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또 올릴 거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러면 아까 말한 식으로 다른 조치취해서 안 나오게 될 걸 만들던가 아니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따라서 반응해야 되는데 그러면 올리면 금방 국내 경제는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속 딜레마 상황이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던 채권을 팔고 가지 못하게 막는 수단은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니면 우리도 같이 금리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냥 나가게 두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환율이 이제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값이 올라가겠죠. 특별한 문제가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환율을 그냥 높게 다소 달러당 1,100원, 1,200원 수준을 한 1,300, 1,400원으로 올라가는 걸 용인하고 빠져나가게 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수단 중에는 하나일 겁니다. 그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으니까요. 예. 근데 환율이 이제 지금 1달러에서 1,000몇 원인데 너무 많이 팔고 나가면은 막 1,400, 1,500까지 우리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게 완전 그 딜레마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선택을 그렇죠. 네. 예,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요. 지금 저는 이제 여기 대부분 노동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은 근로자라고 표현을 이제 전부 다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라는 노동자라고 표현이 옳긴 합니다만 예. 오해를 근로자로서 농담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이제 잘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제 해고 요건 완화와 성과 연봉제를 통해서 어떤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이제 새로운 어떤 절벽들을 좀 뛰어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IMF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영미권 자본주의가 확산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성과 연봉제와 해고 요건 완화가 결국에는 IMF 이후에 우리나라의 시장이 개방되면서 많이 들어오게 됐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도 영미권 자본주의 문화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던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두 가지 가치가 상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차등적인 의결권을 줘서 주주들에게 어떤 그런 그 창업자들에게 좀 더 이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주의가 강한 이런 기업 문화 속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재벌들을 낳는 그런 어떤 특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주 두 가지 정확한 지적이시고 첫 번째 파트는 크게 봐서는 그런 노동시장 유연성은 분명히 영미 자본주의의 한 요소죠. 근데 저는 이제 영미 자본주의의 주로 이제 금융 자본 중심을 본 것이고, 노동시장 유연성 면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이중 구조라 가지고 과다 보호된 노동시장이 있는 반면에 과소 보호, 너무 보호가 안 된 노동시장 두 가지 존재하죠. 그래서 유연성 부분은 윗부분에 필요한 것이죠. 밑에 부분은 더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사회물권 문제는 현재 대기업의 주장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중소기업이 상장할 때 딱 한 번 허용하자는 거 최소한. 그래서 미국 경제가 역돈 이유가 기존 기업은 똑같은 기존 제도 반면에 이런 역돈적인 창업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 창업을 줘가지고 공공적인 경영을 허용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역동제로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제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다 커가면은 재벌식으로 순환 출자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제도 있어야 순환 출자 안 하고 지분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냥 굳이 순환 출자 안 해도 경영권을 보호하게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출자는 경영권을 보호하는 장치인데 이걸 간단하게 해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말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다 커가면 또 재벌처럼 다 되는 거예요. 계속 재벌을 만드는 구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구조가. 차라리 해주면은 그냥 간단한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말이죠. 네, 우리나라에서 오너가 경영권을 안 놓고 계속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도 결국은 어떤 식의 부작용이 일으키더라도 경영권을 놓지는 않을 텐데
그걸 굳이 그 불편하게 결국 규제할 수 없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이 질문이 좀 이상했나요? 이렇게 숙연해졌죠? 예. 그래서 경제가 마이크 있으세요? 예. 저는 그 창업이나 그다음에 임금 편차, 그다음 직장 평중에 대한 문제가 다 아까 PT 중에 짧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신 기본소득제랑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설명이 부족해서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이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소득제가 이제 올해 큰 화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선에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기본소득제 기본 아이디어는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 같아요. 다시 말해서 기존 사회보장 제도는 너무 그 항목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어떤 제도라는 면에서 이거는 모든 국민한테 똑같이 주고 그걸로 끝내자는 거예요. 딴 거 다 없애버리고. 진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이제 걱정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이거 하나 추가되는 식으로 하면은 또 그 복지 유출이 너무 늘어난다는 식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우려는 이제 이걸 받으면 이제 노동력이 떨어지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인데 많은 실험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는 이걸 받으면은 그러니까 사회보장을 받으면은 자기 받는 거랑 그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소득가 서로 역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데 이거는 이걸 받고 일을 해도 이 소득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노동력 감소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존 체제에서는 자기가 직장이 생기면은 받던 실업급여는 없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계속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방을 하는 것인데 기본소득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이제 그 재원 조달. 그래서 우리 사람 모두가 100만씩 받으면은 600조. 우리나라 예산 규모 다 합니다 그게. 그래서 어떻게 방을 잘 닦아주니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 중요 대상은 청년들 대상일 것 같아요. 청년들을. 그래야만 청년들이 어느 정도의 걱정 없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기본소득이라는 건 대한민국에서 주민증 가지고 있으면 월 150만 원이면 150만 원,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다 일률적으로 주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떤 고민이 왜 생겼냐면 전세금이 자꾸 오르니까 정부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세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전세금을 마련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누구나 다 전세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니까 전세금이 올라갑니다. 전세금이 3억에서 5억으로 올라가면 아유 저는 포기할래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야 4억 5천쯤에서 멈추는데 은행에서 4억 5천 5억을 대출을 해주기 시작하면 이건 뭐 끝없는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억 6억으로 올라가더군요. 기본소득제에 대한 부분도 150만 원씩 모두 다 나눠주면 지금은 최저 생계를 유지하려는 식료품 가격이나 무슨 어떤 생활비라든가 이런 게 대략 한 200만 원이면 최저한의 이제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물가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전 국민이 다 기본적으로 150만 원씩 갖고 또 추가로 노동하면 150만 원을 더 벌 수 있으면 이제 과거에 150 벌던 분이 300만 원 수입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회의 최저한 생계비 수준 자체도 같이 올라가 버리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또 한 번의 고민을 또 닥치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상당히 그 재밌는 추론신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 면에서 결국은 물가 수준만 올라가고 고통스러운 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는 좀 많은 그 공부가 필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이제 일단 화두로 떠온 상태고 그죠? 네, 또 제가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었군요. 오랜 시간 해도 좋겠습니다만 이 의자가 중간에 못 나오게 되는 구조라서요. 화장실 가고 싶은 분은 지금 아주 난처하실 겁니다. 또 저희도 또 저녁 일정도 있고 하니까 질문 한 개 정도만 더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받고 또 다음 기회에 교수님 또 모셔서 듣죠. 혹시
마지막 질문을 장식하고 싶으신 예. 안녕하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에서 이제 3학년 올라가기 때문에 질문이 조금 미숙할 수 있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중3이시라고요? 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노조라는 게 조금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다면은 유럽의 기업처럼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기업이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노조의 활동이 좀 활발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좀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을 한다면 참 좋을 텐데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이 대기업 지분율이 꽤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파워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이 합병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활동을 활발하게 해줄 수 없을까 하는 의문점이 좀 생겼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를 편입하셨습니까? 그 사회적 기업은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죠. 그 정부 예산도 그렇고 뭐 일부 대기업에서도 돈을 내 가지고 사회적 기업이 어느 정도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뭐 저는 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 자체 현재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 그 질문은 지금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이 이 대기업에 꽤 의미 있는 지분율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할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뭔가 경영을 참여를 해야 할 것 같은 곳에는 참여 안 하고 저렇게 참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삼성물산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꼭 끼어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왜 도대체 왜 그들은 그러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고요. 지금 사실 국민연금의 운영 방식에 관한 뭐 그렇게 돼버렸네. 국민연금이 일단은 뭐 그 현재 많이 문제 노출됐지만은 그 지배 구조라든가 또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아직 좀 불안한 거죠 사실은. 독립성 차원에서. 그래서 역사도 작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번 계기가 좀 그런 어떤 그 독립성 같은 높이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국민연금의 그 투자 기준 같은 게 좀 다시 정비 필요했는 것 같아요. 단순히 국민연금은 무조건 뭐 수익률만 추구해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가 차원, 국민기 차원의 어떤 그 주안점 줄 수 있는 사항을 명시로 좀 이렇게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다시 정비하는 계기가 이번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중학생 진짜 맞으세요. 혹시 옆에 계신 분은 가족이십니까? 예, 아버지십니다. 다음 경제 콘서트는 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아버님이 좀 나오셔서 비결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꽤 의미 있는 사례인데요. 경제라는 게 어떤 사안이든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이 왜 지분율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 기업 경영을 참여하지 않느냐, 나태하거나 혹은 그 업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늘 주장을 해왔지만 이번에 삼성그룹의 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건에 대해서 그 국민연금이 판단한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열심히 하는 것도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는 문제를 우리는 또 한 번 겪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활발하게 하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늘 기계적 중립을 지키고 포기하라고 하는 게 맞는지는 이게 또 한 번 저울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경제 이슈에 대해서 그 짧게 고민하고 끝나기 어려운 것이 이렇게 항상 선과 악이 늘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그것도 시대에 따라서 또 가치와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늘 고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질문들이 나왔지만 왜 빈곤한 사람들이 항상 경제 성장에 항상 그 결과를 과실을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도 똑같이 n분의 1로 하면 아무도 창업 안 하고 또 기다리려고만 하게 될 테니까요. 항상 그 정도의 문제라서 늘 어떤 편협한 가치관 말고 한층 더 깊게 들여다보는 그런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 가지 또 이 교수님 말씀 또 한번 다양하게 고민의 단초를 던져주신 것 같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는 앞으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면 어떤 것이 나오는지, 혹시 우리가 놓치는 시각은 없는지 그런 쪽으로 계속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경제 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오늘 강의 수고해 주신 이근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